예. 네, 오늘 길게 안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가볍게 하고. 오늘 주제는 부채랑 재무지표를 할 건데 미리 좀 정리를 했어. 왜냐면 부채는 한번 우리가 얘기 한번 했었잖아. 자산, 제 자본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는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 이거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 세 가지 정도가 있고. 첫 번째는 그냥 빌리는 거, 차입금. 자본 조달 방식은 두 가지지, 두 가지. 부채, 그리고 자본, 주주.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산을 통해서 불려서 이제 영업을 한다. 이게 재무제표에 나온 내용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부채 조달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요. 보통 은행에서 많이 빌리고 그냥 특수관계자 거래도 있긴 해. 잘 없어. 차용증 쓰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조달하는 방식 두 번째는 이제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네. 회사채는 뭐냐? 이제 회사가 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채권은 만기가 정해진 쿠폰, 중간 이자를 지급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5%. 뭐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해. 제일 싼 회사채는 뭘까? 제일 싼 회사채. 제일 이자를 적게 해주는 사채는 뭘까? 회사채리보다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채권. 이게 뭘까? 교환사채? 아니야, 그거는 이제 특수사채고,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거야. 12 교환사채랑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인데 제일 안전해. 뭐 망할 일이 없어. 예를 들어 회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내가 그걸 샀는데 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청산을 했는데 청산해도 부채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회사의 가치가 낮아.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누가 인수할 것인지, 청산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회사채에는. 근데 가장 안정적인 채권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국채입니다. 국채. 그치. 국채. 그 중에서도 뭐 미국채가 가장 안정적이겠지. 그다음에 한국채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채권도 아파트랑 마찬가지로 이 안정성,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는데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책정돼. 그래서 우리가 재무 상태가 좋고 사업을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 회사채 이율을 낮게 해도 사람들이 사. 근데 반면에 재무 상태가 구려.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사채 이율을 높여도 사람들이 안 사.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회사채로 잘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돼. 근데 재무 상태가 좋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까? 아니면 재무 상태가 안 좋고 사업이 어려워 가지고 돈이 필요한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까? 후자가 하고 싶겠지. 근데 어때? 회사채를 발행해도 사람들이 사겠어? 안 사, 안 사. 왜냐면 그 채권을 왜 사? 채권을 사는 이유가 뭐야? 채권을 사는 이유. 왜 주식을 안 사고? 채권을 사. 안정적으로 이자만 받아 먹으려고 해. 그렇지. 안정적으로 가시적인 이자, 소득, 이자를 받기 위해. 그지?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나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벌기 위해서, 이자를 얻기 위해서, 채권의 이자를 얻기 위해서 채권을 사는데, 재무 상태가 구리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회사채를 제대로 이자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회사의 회사채를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재무 상태가 구리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들이 회사채로 자본을 조달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 사실상 어려워. 회사채는 그런 특징이 있어. 이런 애들은 또 은행에서 차입까지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거의 1순위거든. 1순위. 왜? 뭐 은행은 잘 빌려주죠. 누가 뭐 먹고 있나? 지수 뭐 먹고 있니? 죄송합니다. 지훈이가 벌써 먹는 소리가 미안 적나라하게 들렸어. 그래가지고 회사채는 이런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채권을 볼 때 회사채는 거의 없어. 이게 많아. 이게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게 많고 국채. 보통은 채권 얘기하면 이제 국채를 얘기하는 거야. 보통은. 그다음에 이제 뭐 차입금 있고. 그럼 세 번째 이제 교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부사채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뭐냐? 이 교환사채는 10이라고 하는데 이제 돈을 빌리는데 이거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포함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1억 원을 교환사채를 A 회사가 1억 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했어.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보통은 교환사채 발행할 때 표면 이자율이 없어. 그러니까 1년마다 주는 이율이 0%인 경우가 많아. 대신 만기 시 뭐 2%, 뭐 5%, 뭐 이 정도? 이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만기 시 A%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든. 근데 우리가 사채 발행한 이유가 이자를 매년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잖아. 근데 이런 조건이면 굳이 교환사채를 살까? 전환사채 미안.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다른 거야. 교환사채는 주식하고 바꾸는 거다. 땡큐. 교환사채는 익스체인저블 본드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이런 거면은 과연 채권자들이 만족할까? 만족을 안 하겠지. 0%니까. 대신에 어떤 조건을 달면은 몇 년 이후에 얼마 뭐 한 10,000원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 옵션을 준다.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이 달려. 이거 이제 전환사채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야. 그래서 주식으로 교환하면 이익을 볼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환사채를 사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안 올라.
그래도 만기가 됐을 때 이제 연당 A%의 이자를 곱해서 이제 지급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안정성이 있지. 채권자가 그냥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식으로 교환해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라 하죠. 교환이라고 적으니까 헷갈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뭐 30,000원이 됐어. 10,000원에. 그러면은 이 전환사채의 이 옵션을 콜옵션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행사해 가지고 옵션을 행사해서 이제 1억 원어치 보통은 이제 나눠서 전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억 원어치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내가 1억 원어치의 사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회사채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는 거야. 1억 원어치 주식을 갖게 되고 근데 평균 단가가 이제 10,000원. 그럼 어떻게 돼? 주가가 30,000원이 됐으니까 3배 팔 수 있는 거지. 3배. 300%에 200%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전환사채입니다. 반면 어떻게 돼?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졌어. 만기인데 주가가 5,000원이 됐어. 그러면은 굳이 내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만기시까지 들고 가서 만기 이자를 받는다. 그럼 어때? 이 투트랙으로 내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투트랙으로 이익을 볼 수 있잖아. 안정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점은 같다. 사기지 사기. 근데 신주 인수권부 자체는 좀 있다 하고 근데 전환사채 사기지. 그지? 근데 이걸 왜 발행할까? 회사 입장에서. 돈이 급한 것도 맞지. 자본 조달한다는 거 자체가 이제 돈이 급한 거죠. 근데 뭐 차입금도 있고, 차입금.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주주한테 손을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 등등이 있는데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 입장. 그렇지. 이자로 아까 봤듯이 전환사채는 표면 이자율이 엄청 낮아. 차입금에 비해서도 낮고 당연히 회사채에 비해서도 낮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재무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이런 큰 장점이 있어. 근데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 뭐 채권자 입장에서 볼까? 채권자 입장. 전환사채를 산다. 채권자 입장에선 좋지. 사기지. 사기. 사기다. 근데 잘 생각해봐.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다른 데다가 돈을 넣는 것보다 이익이 떨어질 수가 있지. 그지? 물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손해는 보지 않지. 그래서 얘는 오르면 대박, 내려도 뭐 무난. 뭐 이 정도지. 그러니까 나쁘지 않지. 채권자 입장에서 전환사채를 산다는 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어때? 투자 입장에서 뭐 기존 투자자랄까? 주주라 할게. 주주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
내려도 무난만 없어? 뭐 채권이니까. 그치. 봐봐. 원래 시가총액이 10억인데 그러니까 주식수가 뭐 1만 주였어. 근데 그러면 내가 가진 한 주당 가치는 이제 10억 나누기 1만 주잖아. 그지? 얼마냐 이거? 0000이니까 뭐 이 정도 되네. 10만 원 정도? 한 주당. 그지? 근데 전환사채가 위에서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었어. 1억 1만 원이니까 이제 1만 주. 그지? 아까 위에서 만 원짜리 평균 단가 만 원에 1억어치 주식이니까 뭐 1만 주 정도 발행됐어. 그럼 어떻게 돼? 시가총액은 똑같이 10억인데 이 주식 수가 2만 주로 늘어나. 그러면서 내 한 주당 가치는 어떻게 돼? 여기서 2가 되는 거지. 위에서.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항상 투자하기 전에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본부 사채 물량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한번 기업보고서에서 보는 게 좋아. 그래서 현재 주식수에다가 이걸 더해줘서 시가총액을 희석시킨 걸로 평가를 하는 게 좋아. 항상. 그래서 이제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환사채 물량이 일부 남아있어. 이게 이제 8월 며칠에 풀리거든? 18일인가? 이걸 한번 기업보고서에 같이 볼까? 잠깐만. 내가 켜놓진 않았는데. 기업보고서 어디 나오는지도 보면 좋으니까. 보통은 그 주석에 나오거든? 이거 공유가 안 되겠네. 잠깐만. 이거는 그 티니핑 회사야, 이 회사는. 티니핑하고 뭐 메탈 카드본 이런 거 하는 SAMG 엔터의 재무제표입니다. 1분기 기업보고서, 1분기 기업보고서. 그래서 뭐 3D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하는 뭐 다양한 콘텐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가면 이제 전환사채라고 치면 나올 건데 여기 나오지?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무 전환사채 2회니까 이제 두 번째 전환사채 발행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얘를 보면은 발행 금액이 이제 300억입니다. 300억 맞나? 300억. 이 숫자 빨리 읽는 법 좀 익숙해져야 돼. 항상 이게 10억 단위입니다. 여기가 컴마 이게 10억 단위, 100만 단위, 1000단위. 1000단위는 거의 쓸 일 없으니까. 이게 1000원이라 돼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300억이겠지? 300억이고 얘 보면은 표면금리가 매년 받을 수 있는 금리 기준이야. 매년. 근데 보면은 0%죠. 없다는 거고 만기 보장 수익률이 연 2.5%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연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발행일이 23년 8월이고 만기가 28년 8월이니까 5년짜리지. 5년짜리. 그러면은 2.5에다가 5제곱한 거만큼 만기 때 이자를 준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113.14%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2.5%씩 5년 동안. 그래서 얘는 매 년마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대신에 만기까지 얘가 가져가면 이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일시 상환하는 거지. 이자가 13.14%가 되겠네. 그래서 얘 보면은 이제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고 있어.
이게 아까 말한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야. 하면 나오지. 그래서 보면은 봐봐. 사채권자라는 거는 이 전환 사채를 산 채권자지. 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기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위 기간 내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만기 전 조기 상환을 각 청구할 수 있다. 아, 이건 조기 상환 청구권 미안. 이건 그거네. 저거네. 회사네, 회사. 아, 발행회사는 조기 상환 지급일까지 뭐 조기 상환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그거다. 이건 전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네. 이 전환 가격 조정 있죠. 그냥 전환 청구 기간을 봐야 되네. 이때 이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요건 다른 내용이다. 이 조기 상환 요청을 하면은 이제 바로 상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요걸 봐야 되네. 전환 청구 기간. 이게 아까 말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5년 8월 18일부터 28년 7월 18일까지 이제 채권자가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환. 근데 아까 23년 8월 18일에 발행했잖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얼마에 바꿀 수 있냐? 아까 10,000원을 얘기했는데 얘는 전환 가액이 이제 23,450원입니다. 보면은 초반에 발행했을 당시 가격이 써 있거든.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23,923원에 이 전환할 수 있게 옵션을 줬는데 금액이 바뀌었어. 금액이 바뀐 이유는 이제 이 전환 가격 조정이라는 것 때문인데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환 가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계약 조건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 뭐 공권 종료 어쩌고 저쩌고 조정하며 전환 가액 조정을 더 낮게 되는 경우 가격 책정.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게 중요해. 요게. 본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해서 시가 하락 또는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 및 상향 조정. 그래서 뭐 3개월마다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근데 이것도 몇 %까지 할 수 있는지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 여기는 안 나오는 건데. 하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트에다가 전환가액의 조정이라고 치면은 나오네. 잠깐만. 이제 여기다가 전환가액이라고 친 건데 전환가액의 조정이 나와. 그럼 이제 두 번을 했는데 이 보면은 조정 전 전환가액 이 16,000원이었는데 그래? 이제 나오나? 16,000원이었는데 이제 조정하니까 이제 높게 다시 바꿔준 거지. 그래서 보면은 뭐 조정 방법 짜라라 나오고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엔 주가가 낮았어. 낮을 때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네 했는데 주가가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수가 있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일부 조정을 해주는 거야.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지 않게. 그래봤자 이제 지금 주가 상승률에 비하면 이제 미미하지만 이걸 이제 리픽싱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리픽싱 조항이 항상 전환사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진 않아. 그냥 이제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그냥 조정하는 거야. 주가가 너무 낮아지면 전환사채 채권자가 너무 손해를 보잖아. 그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낮춰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 옛날에. 이 리픽싱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주가를 막 눌러. 주가를 막 매도를 엄청 해버려서 막 주가를 다 눌러. 그러면은 리픽싱 할 때 전환가액이 낮아지잖아. 그지? 전환가액을 낮춰놓고 리픽싱을 해서 몇 번을 낮춘 다음에 한 번에 주가를 확 올리면서 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를 하는 거야.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기업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전환을 엄청 많이 한 다음에 그거를 높은 가격에 다 파는 뭐 뉴스 같은 거 띄워가지고 그런 약간 작전 같은 그런 사례도 있었다 하더라고. 이 리픽싱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하여튼 그거 전자공시로 잠깐 봤고요. 삼지엔터의 전환사채를. 그래서 이제 8월 18일 날 저 300억 어치 중에 일부가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플러스 이제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그대로인데 주식 수는 늘어나서 이제 기존 주주들의 주식 한 주당 가치가 이제 떨어질 수 있다. 300억 어치가 어느 정도냐를 보려면 항상 우리가 시가총액을 봐야겠죠. 얼마짜리 회사인지 지금. 그래서 네이버 증권 가서 삼지엔터 보면은 이제 지금 6,500억이지. 이 중에 300억이니까 거의 한 4% 정도 되잖아. 그걸 이제 감안해가지고 항상 시가총액이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해가지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 요거는 이제 전환사채는 그냥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1억어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받는 거잖아. 근데 얘는 1억 원어치를 미안합니다. 보이나요? 1억 원어치 사채 플러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게 좀 다르지. 그래서 얘는 주식을 사고 싶으면 추가로 자본을 납입해야 돼. 이 차이가 있어. 이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아까 근데 당연히 이제 전환가액처럼 인수가액이 다르겠지. 싸다. 시가보다 싸면은 이제 주식을 사고 만약에 내가 이거 살 수 있는 인수가액보다 싸 지금 주가가 그럼 굳이 주식을 사지 않겠지? 그래서 얘는 아까 전환사채랑 다르게 채권자가 추가로 돈을 납입해야 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거의 내가 못 본 것 같아. 대부분 이제 전환사채가 많고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때? 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교환되는 것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보질 않아서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채로 자본 조달하는 이제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차입금, 은행에서 빌리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회사채. 세 번째는 이제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특수사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차입금 있잖아. 차입금도 이 기업 보고서에서 볼 수 있거든. 효성중공업 걸 볼까?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변압기 회사입니다. 변압기 회사. 이 공유가 안 되고 있구나. 차입금도 간단히 한번 볼게. 기업 보고서에서. 얘는 효성중공업이고 여기서 먼저 보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넥스트레이드장에서 주가가 12%가 올랐어. 금요일 날. 근데 이제 정규장에서는 이제 112만 원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10조 5천억입니다. 10조 5천억. 이걸 먼저 보고 10년 차트를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얘는 왜 올라가냐면 그냥 변압기 회사가 지금 변압기가 초고압 변압기가 되게 좋아. 북미향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얘를 보면은 항상 기업 보고서 보면은 사업의 개요에서 뭐 하는지 대충 살펴보면 되고, 얘는 중공업하고 건설 두 개의 회사가 같이 있어. 그래서 우리 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알지? 해링턴 플레이스. 그거 짓는 회사거든. 잠깐만. 이거 안 보고 있었구나. 이 사업의 개요를 보면 중공업 건설인데, 중공업에서는 그냥 이제 변압기 차단기, 그러니까 전력기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중공업은 건설은 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뭐 건축 건설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보면은 이제 퍼센티지가 별로 엄청나게 많은 차이는 안 났는데 이제 압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벌어졌죠. 전력기기 쪽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주가도 전력기기 쪽을 반영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상태야.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이제 차입금 쪽인데, 이 차입금이 좀 많아 회사가. 보면은 이게 금융 어디서 빌렸는지까지 다 나오거든. 여기 보면 단기 차입금 상세가 나오지.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의 차이가 뭐였지? 그렇지. 단기와 장기는 항상 1년 이내와 이후야. 그래서 단기 차입금도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 그럼 보면 다 은행이지, 은행. 이자율도 나오고. 이자율도 나오는데, 뭐 1%에서 6.5%까지 다양하고.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게 많이 빌려서 그래.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차입금은 뭐 여기서 보면 되고, 장기 차입금도 나옵니다. 장기 차입금도 나오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원래 1년 이상 빌렸는데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온 걸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러지. 비유동 차입금은 뭐 아직 1년 이상 남은 차입까지, 그러니까 만기까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채도 있네요. 공모사채, 이게 이제 회사채겠죠. 공모사채, 사모사채. 공모사채는 이제 공공에다가 우리 사채 발행해요 해가지고 푸는 거고, 사모사채는 이제 그냥 부동산 거래처럼 특수관계자랑 그냥 거래하는 거야. 사모사채는. 이건 좀 비밀리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그걸 이제 사모라 그러고, 공모는 이제 공공에다 열려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사채. 이게 기업 보고서 보면은 다 나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 미안합니다. 노트북 배터리 좀 연결하려고. 그래서 사채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 우리가 이제 무차입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기업을 보다 보면 무차입 경영이 뭘까? 무차입 경영. 무차입 경영. 별로 쓴 건 없어. 잠깐만. 메모장을 볼 게 아니라 이걸 봅시다. 구글을 봅시다. 무차입 경영이 뭘까? 무차입 경영. 차입이 없는 경영이 차입이 없는 경영. 여기서 부채 없다 그러는데 사실 부채가 없을 순 없어. 왜냐면 이자가 없는 부채들 있잖아. 우리 뭐냐 그 매입 채무라든지 뭐 미지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없을 순 없고, 무차입 경영이란 이제 그 이자를 내는 차입이 없다는 거지. 이자를 내는 차입이 없다. 그럼 이 무차입 경영이 좋은 걸까? 차입금 안 빌리면서 경영하는 거 맞지?
무채합 경영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거 같아? 이것도 그렇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럼 이게 좋냐? 나쁘냐? 나쁘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따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주주인 경우랑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인 경우,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내가 산업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당연하겠지, 당연히. 레버리지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레버리지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파트를 생각하면 편하다. 뭐야? 우리가 집을 살 때 100% 자기 현금으로만 집을 사는 사람은 없어. 없어, 그냥 없어. 뭐랑 같이 해?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자기 자본, 내 돈, 혹은 뭐 전세, 남의 돈 플러스 자기 자본, 내 돈.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출 혹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내 돈을 적게 투입하고도 자산을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레버리지거든, 레버리지. 그 레버리지란 뜻은 뭐냐? 남의 것을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지렛대, 이제 지렛대. 이제 이거는 뭐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서도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거든. 시간. 우리는 회사원이지, 우리는 회사원. 회사원은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어. 누구한테 당하고 있냐? 누구한테 당하고 있어, 우리? 레버리지. 사장한테 당하고 있어, 사장. 그리고 또 우리 상사, 상사, 팀장, 회사. 왜? 예를 들어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 실무를 해서 결과물을 가져다 주면 상사가 취합해서 위에다 또 보고 그러면 사장이 이제 회사를 경영. 그치?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우리 시간이죠, 우리 시간. 상사가 취합해서 위에다 보고하는 건 어때?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상사가 해야 되지, 이거. 우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레버리지해서 상사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야. 여러 명한테서 온 자료를 상사가 취합해서 위에다 보고. 그럼 또 어때? 또 그 팀장 여러 명이 가져온 자료를 취합해서 사장이 보는 거야. 뭐 팀장 위에 또 누가 있고 하겠지. 결론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시간 레버리지를 쓰는 거야. 인력 레버리지. 우리를 이용해서 얘가 경영하는 거야. 그래서 이익을 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건비랑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지. 회사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쓰는 거야.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는 뭐냐? 그렇다. 내 돈,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 이거 뭐 차입, 뭐 부채겠지, 부채. 이걸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내는 거. 이걸 이제 재무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야? 타인 자본은? 자기 자본은 매년 내야 할 비용이 없음. 정확히는 있는데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지. 그지? 내 돈이니까. 근데 타인 자본은 어때?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 내가 비용을 내고 있진 않잖아. 근데 타인 자본은 어때? 타인 자본?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해야 돼. 전세는 어때? 전세? 전세도 비용을 내나? 내가 집주인이요? 뭐 당연히 전세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은행에다가 전세 이자 상환을 하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때? 전세금은? 비용이 있나? 비용은 없지. 재무적 비용은 없어. 근데 대신에 어때? 살 집을 제공해주지. 그 무형의 이익을, 뭐 유형의 이익이긴 하지. 살 집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제 재무적 비용이 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재무로만 보면 어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이라는 거. 내가 은행에서 빌리면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전세로 드리면 영원이잖아, 영원. 빵원. 그지? 이것도 레버리지인 거지. 그래서 좋은 레버리지. 대신에 집을 줘야 된다는 큰 어떤 이 대가로 주는 거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는 타임 자본이 커지면 비용이 증가해. 비용이 증가. 그래서 이제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을 갖다 쓰려면 이익이 크게 날 것이다. 최소한 이 타인 자본 비용, 이런 주택담보대출 매달 원리금 상환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타인 자본을 갖다 써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그래서 그 ROE랑도 관련이 있는 거야. ROE, ROIC. 뭐냐? 이 자본 대비 수익이잖아. 이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용보다 높아야만 사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좀 어렵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혹시? 쉽게 말해서 100억을 들여서 20억을 버는 사업이야. 그러면 이게 ROE가 20%란 말이에요. ROE는 순이익 대비
이 자본이고.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자본을 들여서 20억을 번다라고 하면 ROE가 20%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자본이라는 거에 부채는 들어가 있지 않아. 이 ROE라는 개념에는 이 자기 자본이거든, 이건. 그러니까 타인 자본은 없는 거야, 여기. 타인 자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ROE만 보게 되면 이 100억 중에 이 100억은 자기 자본이잖아. 근데 이 20억 중에 100억만 들여서 20억을 번 건지, 100억 플러스 타인 자본을 들여서 20억을 번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ROA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ROA는 뭐냐면 이제 자산이에요, 자산. 자본 플러스 부채. 그래서 이 개념까지 같이 살펴봐야 우리가 부채를 얼마나 써서 얼마를 벌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혹시? 지금까지? 좀 이해 안 되시는 분? 광원이 잘 이해되니? 아, 오케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주 왜 자꾸 ROE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어. ROA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뭐 이 투자 책이나 뭐 리포트나 읽어보면 ROE를 굉장히 중요시. ROA보다는. 왜 그럴까? 왜 ROE를 중요시 생각할까? ROA보다는. 뭔가 우리가 결국 사업을 할 때는 자기 자본만 쓰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도 갖다 쓰잖아, 부채를. 그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두 개를 합쳐서 얼마의 이익이 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럼 ROA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ROE를 볼까? 그런 투자책이나 이런 데서는. 왜 그러냐면 주주의 몫은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 주주의 몫이야. 타인 자본은 누구 거야? 타인 자본. 그치. 채권자 거지, 채권자. 빌려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때? 이 자본으로 얼마를 벌던 알바노야, 알바노. 왜? 그냥 정해진 약정 이자만 받아가면 그만이야. 그러겠지. 이 얘네가 뭐 자본으로 뭐 100억 벌던 1000억 벌던 뭐 1조를 벌던 알바야? 그냥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만 받아가면 되는 거야. 그것만 꼬박꼬박 잘 주면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월세 세팅을 했는데 세입자가 뭐 1천억 원 자산 가던 1조 원 벌던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월세만 잘 주라고. 이거지 이거.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재무제표를 볼 때 채권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주 입장에서 봐야 된다. 투자자. 약간 다르거든. 채권자 입장에서는 성장, 뭐 얼마를 벌고 이런 것보다는 재무 안정성이 중요해. 재무 안정성. 예를 들어 뭐 현금 흐름.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중요하긴 하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 얼마를 벌고 있고 앞으로 더 클 수 있는지, 자본이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이 자본은 이제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보는 거냐?
당기순이익을 보는 거고, 왜? 당기순이익이 결국엔 남은 게 이익잉여금의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본이 커지거든. 자본을 보는 거. 이게 뭐야?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이게 ROE.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는 ROE를 중요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물론 ROE의 아까 단점이 뭐라 그랬냐면은 타인 자본을 고려하지 않는다 했잖아. 이 분모에다가. 그래서 이제 ROE가 뻥튀기가 될 수가 있어. 부채를 엄청 많이 갖다 써서 부채로 영업이익을 잘 내면 이익은 늘어나는데 자기 자본은 그대로니까 ROE가 뻥튀기가 될 수 있거든. 그런 건 좀 주의해야겠지.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타인 자본을 많이 써서 ROE를 높인다 그래서 나쁜 거냐라고 하면 아니야. 좋아.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 재무 레버리지를 잘 쓴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 다른 기업들 대비 얼마만큼 부채를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꺾이면 이제 부채 비용 이자이 되게 비중이 커진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억을 빌려서 20억의 수익을 냈어. 이제 부채 이렇게 하자. 자기 자본 100억 플러스 타인 자본 100억을 빌려서 40억의 수익을 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 ROE는 그래. 미친 수익률이지. 이 ROE랑 또 비교하는 것도 얘기해 줄게. 이 자기 자본 비용하고 타인 자본 비용 대비 ROE가 몇 %냐. 이게 중요하거든. 보통은 그냥 단순하게 10% 이상 되면 not bad. 15% 이상이면 good. 20% 이상이면 best인데 이게 꾸준히 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해. 그래서 이제 투자책에서는 20% 이상이면은 너무 높다라고 보는 책들도 있어. 꾸준히 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지.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이자로 10억을 내고 있어. 이자로 10억을 내고 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수익이 이제 20억으로 쪼그라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5억으로 줄어든다 할까? 이자는 10억. 이렇게 합시다. 가정이니까. 근데 갑자기 수익이 5억으로 쪼그라들어. 그럼 어떻게 돼? 바로 마이너스 5억 적자지. 근데 내가 자기 자본만으로 20억을 냈어. 그러면 ROE는 더 낮았어, 원래. 근데 사업이 그 시클리컬이라 수익이 5억으로 쪼그라들었어. 근데 이자는 없어. 그럼 이제 ROE는 5%가 되겠지. 대신에 이제 적자는 아니야. 여기는 5억으로 쪼그라드니까 바로 마이너스 5억 적자가 돼버려. 그래서 이게 재무 레버리지가 이제 양날의 칼인 거야. 양날의 칼. 사업이 좋고 호황일 때는 재무 레버리지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러면 사업이 축소되면 재무 레버리지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 왜? 이 이자라는 거는 법인세나 이익이 나던 안 나던 무조건 지불해야 돼. 무조건 지불해야 돼. 무조건.
진짜 부채 비용. 그래서 양날의 칼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이 시클리컬인데 막 호황 때 막 차입금 엄청 빌려서 공장을 막 증설해. 근데 공장이 다 지어질 때쯤 업황이 꺾여. 그래서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어. 근데 차입금을 엄청 빌려놨잖아. 엄청 빌려놨어. 플러스 이제 공장이 다 지어지니까 뭐가 또 발생해? 유형자산은 항상 매년 뭐가 발생하지? 선생님들? 그치. 감가상각이 발생해. 감가상각. 그러면서 이익이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 이런 경우가 이제 시클리컬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제 주가의 움직임. 이게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시클리컬 사업에서는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이제 약간 답도 안 나오는 엄청나게 긴 사이클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통화가 1분 이내에 종료된다 그래서 다시 켤게.